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집도는 내부, 이건 응집도가 뭔지 설명 간단하게 한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낮은 품질에서 높은 품질, 우리가 요거를 보통은 이제 순서대로라고 표현을 하죠. 오름차순. 나열한 것이래요. 매우, 적절한 용어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 글자만 따서 순서를 태정태세 문단세처럼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일단은 우논 시절 통응, 이거 띄어쓰기는 그냥 제가 한 거예요. 순기, 이렇게 저는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논 시절 통응 순기. 뭐 조금 말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놀던 시절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어쨌든 순서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니까. 우는 이미 있고 지금 요 세 가지가 빠진 거죠. 자, 논 시절에서 노는 논리, 시는 시간, 절은 절차입니다. 그래서 논리, 시간, 절차를 하나씩 적어주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C코드입니다. C코드를 수행 후에 출력되는 결과를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이거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수가 3개 있죠. 변수를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N1과 N2와 A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N1에는 13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N2에는 23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A에는 아직 아무것도 안 적혀 있습니다. 그래놓고 아래쪽에 코드를 보니까 A에다가 뭘 집어넣고 있어요. 2 또는 3을 집어넣고 있는데 이거 3학년산자죠. 왼쪽에 있는 조건식이 참이면 2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3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당연히 참이죠. 참이니까 2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자, if가 나와 있는데 if랑 else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if가 실행되냐 else가 실행되냐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조건을 볼게요. A가 짝수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요거 짝수인지 홀수인지 요거 판단하는 거는 자주 나오니까 추가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짝수인지 확인을 하고 있는 건데 보니까 짝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요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자, 요게 중요해요. 지금 요 그 문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A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 13 그리고 2 이렇게 써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13이 왼쪽으로 2번 넘어가는 겁니다. 13이 한 번 넘어가면 2배가 돼서 26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넘어가면 2배가 돼서 5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식의 결과는 52가 됩니다. 자, 그러나 이 52가 된 결과를 어딘가로 할당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초록색으로 적을게요. 이쪽에 뭐 B는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당문이 없어요. 그러면 계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실제 N1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려면 이쪽에 N1이라고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할당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런 그 변화가 없는 거죠. 데이터에. 그래서 결국에 아래쪽에 있는 N1 플러스 N2는 그냥 13하고 23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답은 36이 되는 거죠.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다음은 3번. 자, 강의 정보 테이블은 강의 코드가 기본 키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죠. 강사명은 강의 코드에 의해 종속된다. 요 강사명이 지금 종속자라는 건데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화살표로 하죠. 실제 형식은 이렇게 이긴 한데 요걸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이제 강의명에 의해서도 종속이 된대요. 그래서 강의명도 이렇게 지금 화살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때 약간 뭐라 그럴까요? 딴지라고 할까요? 이렇게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위쪽에 적혀있는 단서로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강의명이 정보처리인데 여기 지금 강사명이 가이잖아요. 근데 정보처리가 이제 다른 강사가 가르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주어진 데이터로만, 주어진 규칙으로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미 문제에서 강의 코드와 강의명이 각각 결정자인데 종속자가 강사명으로 현재 동일한 상태인 거예요. 이거를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건 거죠. 강의 코드 화살표 강사명 그리고 강의명 화살표 강사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강의 코드 따라서 강의명이 바뀌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결정자 강의 코드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딱 봐도 한 번 걸쳐서 강사명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강의 코드로도 강사명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강사명이라는 종속자를 결정하는 애들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이행적 함수 종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행적 함수 종속성을 제거하기 위한 정규형이 뭐냐를 물어보는 게 이 문제의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제3정규형 또는 제3정규화 또는 뭐 줄여서 3NF 이렇게 적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요거 자바인데요. 요거 약간 함정이 있으니까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일단은 위에 보면은 여기서 핵심은 일단은 봤을 때 요 스태틱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죠. 요거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객체를 생성을 해서 그 객체 안에 있는 멤버들로 서로 통신을 하거나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근데 스태틱이 붙게 되면은 이 각각의 객체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요소가 생깁니다. 이거를 정적 멤버라고 하는데 이게 스태틱이 붙은 애들이에요.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자, 요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일단 밑에 a.fn부터 시작을 하겠죠. 우리가 메인으로 시작하니까요. 자, a.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유 fn에 요게 fn이죠. 스태틱 키워드가 붙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스태틱이 안 붙어 있으면은 객체명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c라는 변수에 c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c라는 변수 위에 보니까 마찬가지 스태틱이죠. 그러면 모든 객체가 공유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는 인스턴스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객체라고들 많이 하니까요. 이 인스턴스들이 똑같이 공유하는 요소 하나, 이게 지금 0으로 초기화가 돼 있었는데 지금 방금 뿔뿔해서 1로 바뀐 거예요. 이 상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새로운 객체를 하나 생성합니다. 클래스 A 타입의 객체를 하나 생성하는 거죠. 이걸 인스턴스화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A 타입 객체가 생성됐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요걸 지금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이 C를 증가시키는 건데 새로운 게 생성되는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요놈이 2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A 타입 객체가 하나 생성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같이 공유하는 객체가 하나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2가 증가해서 3이 됐겠죠.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객체를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가 지금 저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C.fa, 자, 요게 뭐예요? 요 C 객체 안에 들어가서 fa라는 메소드를 실행하라는 소리죠. 자, fa 메소드가 뭐 하는 거냐면 return C 해서 C 값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C 값은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스태틱이기 때문에 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클래스가 공유하는 이거밖에 없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온다는 뜻이에요. 결국에 요 뿔뿔을 3번 한 요 C의 값 3, 요 3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5번입니다. 요거는 그냥 암기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은 무엇인지 총 3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일단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사용된다. 컨버전스 타임이 짧다. 그 다음에 최적의 경로일 확률이 높다. 요 3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3가지에 대해서 키워드를 딱 고를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거 OSPF잖아 라고 딱 고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요건 단순 암기기 때문에 뭐 종류가 다양하지만 정확히 명확히 구분되는 키워드가 있으면 그 키워드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부재 찾는 거죠. 3개의 빈 프레임이 존재하고 페이지 참조열이 아래와 같을 때
LRU 알고리즘에 의해서 발생하는 페이지 부재 횟수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LRU가 많이 사용되지 않은이라고 할까요? 많이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 프레임을 기준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 사용된 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마다 얘가 지금 몇 번째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 잘 체크를 하면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냥 눈으로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따라가지 말고 저처럼 적으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프레임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이제 세 개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위쪽에 참조열 요걸 가지고 한번 볼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 3이라는 게 여기에 없잖아요. 그러면 부재입니다. 아래쪽 프레임이 없어요. 그러면 3을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괄호하고 현재 얘가 얼만큼 사용이 안 됐는지, 지금은 사용됐으니까 0인 거고요. 사용이 안 됐는지를 하나씩 체크할 거예요.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은 0입니다. 0도 당연히 프레임에 현재 없죠. 그래서 적을 거예요. 3 적고 얘는 지금 한 번 사용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아래쪽 0, 얘는 0번 사용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2, 얘도 마찬가지 프레임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재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2를 쓸 거고요. 이쪽에다 써야겠죠. 2를 쓸 거고요. 0이고요. 나머지는 1에서 2가 되고요. 얘는 0에서 1이 되겠죠. 요렇게. 자, 여기까지는 일단 완성입니다. 자, 그래 놓고 그 다음 겁니다. 자, 2. 현재 프레임에 2가 있어요. 그쵸? 여기 보면은 2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용이 되니까 부재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사용이 됐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내려오지만 여기가 0이 되고요. 나머지는 1씩 증가를 하겠죠. 얘는 3이 되고요. 얘는 2가 될 거예요. 현재 첫 번째 프레임에 들어있는 3은 3번 사용이 안 됐고요. 두 번째 프레임에 들어있는 0은 2번 사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바뀐다고 하면 뭐가 바뀌겠어요? 얘가 바뀌겠죠. 자, 그 상태입니다. 자, 4 프레임이 없어요. 자, 부재 발생합니다. 그러면 얘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4에서 이제 0으로 바뀌고, 얘는 세 번째 사용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처음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이 상태로 쭉 갑니다. 자, 1 마찬가지 없죠. 그럼 부재고요. 여기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얘가 바뀌면 됩니다. 얘가 1이 되고요. 좀 삐뚤빼뚤 썼네요, 제가. 죄송해요. 0이 바뀌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애들은 밑에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하나씩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2는 있죠? 그러니까 얘는 부재가 발생하지 않고요. 요 밑에 있는 2가 0이 되고요. 나머지를 1씩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0을 딱 봤을 때 보면 0이 없잖아요. 요 0 말고요. 괄호 안에 0 말고요. 0이 없으니까 얘도 부재죠. 이미 여기서 답은 나왔어야 부재 횟수를 쓰는 거니까. 하지만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요? 얘가 바뀝니다. 얘는 2가 되고 얘는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다음에 또 뭔가 발생을 하면은 얘가 교체가 되겠죠. 자,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 문제의 답은 부재 횟수이기 때문에 부재 횟수를 다 세면 6이 나오겠죠. 여기까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좀 눈으로 따라가기가 복잡한데요. 아래 자바 코드의 메소드 수행 순서를 차례로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1이 일단 써 있을 텐데 처음부터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으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여기가 먼저죠. 여기에서 생성된 결과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얘가 가장 먼저입니다. UB. 그러면 요 B 타입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클래스 B의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놈이 지금처럼 상속을 받은 상태라고 하면 하위 타입보다 상위 타입 생성자가 가장 먼저 호출됩니다.
상속을 받은 상태라고 하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호출되는 건 1번이에요. 이거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호출되는 게 요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해서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요 생성된 객체를 어디에 담고 있어요? A에다 담고 있는데 요 A가 A타입 참조 변수입니다. 상위죠, 상위. 이쪽이 상위예요. 근데 객체 타입은 하위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업캐스팅을 했다는 뜻이에요. 자, 요거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업캐스팅이 된 상태예요. 현재 업캐스팅이 된 상태라고 하면 원래 상위 요소들만, 상위 멤버들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으면 또 다르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a.fb라고 했습니다. fb가 여기 있는데 여기 위에도 있죠. 원래는 위쪽 fb를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업캐스팅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 둘 다 fb가 되어 있을 때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다는 거는 인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대로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죠. 그러면 오버라이딩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위쪽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을 실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4번이 그 다음에 수행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업캐스팅이 되어 있어도 오버라이딩은 업캐스팅을 무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슈퍼.fb라고 되어 있습니다. fb를 호출하는 건 맞는데 슈퍼라고 되어 있죠. 자, 슈퍼는 그냥 고정이에요. 상위에 있는 거 수행해 란 뜻입니다. 오버라이딩 어쨌고 저쨌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슈퍼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냥 내 상위 클래스에, 여기서는 A죠. A 클래스에 FB를 실행해 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2번이 수행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요거 이제 출력하고 요거 출력했겠죠? 그러면 요거 실행될 거 아니에요? FA. 자, FA가 지금 어디 나와 있나요? 이쪽에 있죠. FA는 그냥 클래스 B에서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업캐스팅이라든지 오버라이딩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실행하면 되죠. 마지막이 5번이 되는 거죠. 요게 요 문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업캐스팅하고 오버라이딩은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꼼꼼하게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다음. 자, 조인의 종류를 쓰시오. 이거 단수를 암기죠. 키워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키워드 따라서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대소문자는 사실 관계가 없는데 웬만하면 대문자로 적어주시는 게 서로 오해 없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오른쪽 테이블의 모든 행을 포함하고 왼쪽은 일치하는 것만.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한 거죠. 오른쪽 테이블에 라는 말이 더 중요하죠. 요게 라이트 조인입니다. R-I-G-H-T 조인. 자, 라이트 이너 조인,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죠. 죄송해요.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것도 맞는 거고요. 라이트 조인도 맞는 표현입니다. 아우터라고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자, 두 번째. 공통되는 값만 가진 행을 가지고 온다. 공통되는 값을 가진 행만 포함을 시킨다. 요거는 이너 조인이에요. 이게 왜 이너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집합을 표현할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예를 들어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B하고 A에 둘 다 포함된 영역이 요 안쪽이죠. 그래서 이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라이트 조인은 어때요? 여길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만. 그래서 라이트 조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테이블의 모든 행을 조합해서 가능한 조합을 다 생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크로스 조인이에요. 크로스 조인. 카테시온 곱이라고도 하죠. 카테시온 곱이라고. 뭐 대문자, 소문자 구분해서 쓸 필요는 없지만 제가 그냥 대문자로 쓰라고 했죠. 크로스 조인까지 하면 설명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9번. 아래 SQL 문장은 정보처리 과목에서 A 학점을 얻은 학생 중에 데이터 보안 과목을 수강 중인 학생의 정보를 출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A 학점을 얻은 학생 중이라고 써있지만 저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인천, 경기, 광주,
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 중이라고 써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오른쪽이 어떻게 바뀌냐면 거주지 인 여기 인천, 경기, 광주 이렇게 쓰게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천, 경기, 광주 중에 한 곳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정보를 가지고 오겠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요 인이 이제 일치 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치. 어떤 값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인천, 경기, 광주라고 지금은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는 얘네들이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애들이더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 학점을 얻은 학생 중에서 이제 데이터 보안에서도 수업을 듣는 학생,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 학점을 얻은 학생이면은 당연히 학점이 A겠죠. 그래서 조건이 학점이 A인 학생이에요. 자, 그런데 정보 처리 과목과 그 다음에 데이터 보안 과목은 서로 다른 표일 거 아니에요. 그 다른 표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이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번이 같겠죠. 그래서 같은 학번인 애들 중에 정보 처리 과목에서 A 학점을 얻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거랑 똑같은 학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면은 동시에 데이터 보안 수업도 듣고 있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번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들어가요. 이 학번까지 똑같으니까 여기서 학번 좀 더 옆에다 할게요. 인 하고요. 방금은 인천, 경기, 광주는 제가 이제 말을 했으니까 알았는데 지금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조건이 필요합니다. where 들어가고요. 학점이 A인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A인 걸 찾았어요. 그러면 그 찾은 정보 중에 내가 뭐만 가지고 오면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학번이 같은 것만 찾으면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여기 학번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select 학번 from 이쪽에 이제 정보 처리라고 적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적게 되면 괄호 안에 있는 것만 먼저 계산을 해본다고 했을 때 학점이 A인 학생의 학번만 쭈루룩 결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요 in이라는 괄호 안에. 그럼 그 값이랑 일치하는 학번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정보 처리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은 학생과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출력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요만큼입니다. 학번을 이미 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걸 쓰시면 안 되고 in부터 시작해서 요 정도다 라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문제표가 안 나와 있어도 요 문제만 단서로 가지고 충분히 구성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다음. 자, 요건 또 암기 과목이죠. 지속적인 컴퓨터 해킹 프로세스들의 집합으로 어쩌저쩌고 써 있는데, 자, 상당한 정도의 은밀한 형태의 공격을 지속한다. 자, 은밀하다. 보통은 당연히 은밀하겠죠. 대놓고 공격을 하진 않으니까. 근데 꽤 은밀하고 상당하게 꽤 은밀하다.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똑똑한. 근데 우리가 이제 똑똑한이라는 표현을 용어에 쓰진 않으니까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죠? 지능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지속한다고 했으니까 지속 공격 해서 지능형 지속 공격이 답이 되는데요. 줄여서 APT라고 하죠. 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C코드입니다. 아래 C코드의 수행 결과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엄청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요 4번 행부터 보면 이 문자 배열이 생성되는데 문자 배열 안에 문자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중괄호로 감싸고 있죠. 요게 하나하나 8칸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거
이쁘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게 S잖아요. S고 S에 여기다가 0번째 요소,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8칸이니까 0부터 시작해서요. 이렇게 칸이 있고요. 거기에 각각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A. 요거 색깔을 좀 바꿔서 확실하게 구분을 좀 해볼게요. 요거를 빨간색으로, 검은색으로 할까요? 검은색으로 해야죠. 자, A, B, C, D, E, F, G, H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위쪽에 있는 이 위치값 첨자죠. 인덱스를 적지 않아도 사실 뭐 구분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 칸씩 더한다든지 총 개수를 센다든지 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부터 세잖아요. 그런데 배열은 아시다시피 0부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그냥 편하게 안 쓰고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시는 거고 거기서 실수를 하면은 이제 합격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밑에 T도 하나 있죠? 하나 있는데 요거는 아직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정리가 돼 있어요. 자, ST 원래 소문자로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크게 저기 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서 밑에 보면은 포인터 변수 P에 S, 요 배열이면은 주소 값이잖아요. 그 주소 값을 집어넣고 있는데, 이러면 요 P라는 거는 배열 S를 가리키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에 이 P와 S는 같은 배열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P라고 쓸게요. P하고 S는 지금 현재 같은 상태입니다. 주소를 따로 뭐 추가로 저장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P로 접근하나 S로 접근하나 똑같은 배열에 접근을 하는 거다라는 것까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밑에 보면은 자, 변수 A와 B와 C가 있는데 이것도 만들어 보죠. 여기다 해볼까요? A가 있고요, B가 있고, 자, C가 있는데 각각 어떤 값을 저장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죠. 자, A는 0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0을 저장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는 뭘 하나 빼서 저장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strlen s라고 되어 있어요. strlen은 이제 요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거고, strlen이라는 건 문자 개수, 문자열의 길이, 문자열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의 개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총 8글자인데 빼기 1 하니까 여기엔 7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C는 0이 되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문이 진행되기 전에 어떤 값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지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while문 보도록 하죠. 자, while문을 보면 C가 B보다 작은지를 체크하고 있죠. 요걸 얘기하는 거죠. C가 B보다 작은지. 그래서 요거를 표현을 해보자면 요 놈인데, 자, 요게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C하고 B 위치가 달라서 기호가 바뀐 건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요 상태인 동안 반복을 하는 게 while이에요. 자, 그 상태로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뿔뿔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 일단은 뿔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다 지금 후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작업이 진행된 다음에 증가하고 감소하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첫 번째 줄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요걸로 써서 한번 쭉 해볼게요. 자, 일단은 TC라는 거는 T의 C번째 요소라는 얘기인데, C가 지금 0이잖아요. 그러니까 0번째 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요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 위치에 뭔가를 집어넣겠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이 오른쪽에 이렇게 포인터 연산이 되어 있는 코드가 나와 있는데, 요 자체로도 해석이 가능하면 좀 편하고요. 해석이 좀 안 되는 분들은 그 배열 형식으로 바꾸세요. 배열 형식으로. 요거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지금 요렇게 써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뭐 나중에 A 뿔뿔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뿔뿔은 조금 이따가 둔다고 치고요. 요건 없다고 치고,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거 P 플러스 A 괄호 감싸고 별 이렇게 붙어 있는 건 그냥 배열 형식으로 PA 이렇게 써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이거 한 다음에 A 뿔뿔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생긴 게 지금 한 줄에 적혀 있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하면 조금 편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P의 A번째, P의 A번째가 지금 0이잖아요. 그러니까 P의 0번째죠. 요 요소예요, 여기. 이 요소가 여기에 적힌다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적힙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넘어가는데, 넘어갈 때 지금 다 뭘 해줘야 되냐면은 뿔뿔하고 뿔뿔이 있으니까 C하고 A를 1씩 증가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C하고 A를 1씩 증가시킬 거예요. 정확하게 써가면서 할게요. 자, 이렇게 1씩 증가시켰어요. 그 상태로 밑으로 넘어갑니다. 밑으로 넘어갔더니 이번에는 TB예요. B는 여기 7이죠. T의 B 7이면은 요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요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똑같죠. 이거는 이미 증가를 했잖아요. PA 아까는 0이었지만 1이니까 지금은 P의 첫 번째 요소죠. 요 놈입니다. 자, 이거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지금 요 위치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요 위치에다가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가 B가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간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또 이제 A는 증가를 시키고요. 그러니까 A는 1에서 2가 되는 거고, 자, B는 하나 줄입니다. 그래서 B는 7에서 6이 되는 거죠. 요렇게. 자, 이 상태로 또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써 있는 이 부분, 요거 지금 같다 표시가 아니라 그냥 밑줄 친 건데, 혹시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자, 요 코드. 이 코드가 지금 아직 성립 중이니까 계속 뭐라 그럴까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하면 이미 지금도 패턴이 대충 감이 오실 텐데, 보겠습니다. T의 이제 C번째, C는 지금 요 1이잖아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설표를 이렇게.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옆에 거는 지울까요? 이렇게.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다가 지금 뭘 집어넣어요? P의 A번째. A가 현재 2잖아요. A가 2면, 여기죠?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C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C와 A 값을 1씩 또 증가를 시키는 거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요. 자, 그래서 C하고 A를 2, 1에서 3, 2로 바꿀 거예요. 2, 1에서 3, 2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고 또 B를 보는 거죠. T의 B번째. T의 B번째가 여기입니다. 여기. B번째가 6이죠? 여기에요. 여기에 뭘 집어넣어요? P의 A번째. A가 현재 3이죠? 3이면 여기 위쪽에 보면은 D죠? 요거를 여기다 넣겠다. 그래서 여기에 D가 들어갑니다. 이 상태. 자, 지금 어떻게 하는지 감이 오시죠? 자, 위쪽에 있는 S, S에 있는 각각의 요소를 차례대로 꺼내서 양쪽 끝부터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순서대로니까 A, B, C, D, E, F, G, H.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하나씩 채워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포문을 통해서 이 T 값을 연속적으로 출력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쪽 건 안 채워도 대충 감이 오죠? A, C, G, E죠. E, G, H, F, D,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하시면은 이런 거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123, 보통 1, 2, 3이라고 읽죠? 123.100.1.0-22의 네트워크에서 6개의 서브 네트워크로 서브네팅 하는 경우에 첫 번째 서브넷의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 방식으로 진행하고요. IP 서브넷 제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한 개 더 더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6개라고 돼 있는데 플러스 1을 해서 나는 지금 7개로 나눠야 해 라고 생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IP 서브넷 제로의 의미를 대충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서브넷 제로라는 건 0번 서브넷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브넷이 지금 예를 들어 7개라고 하면 몇부터 나오는 거예요? 1부터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번호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그 배열도 그렇고 0부터 시작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0번 서브넷, 1번 서브넷, 2번 서브넷 이런 식으로 가서 6번 서브넷까지 진행이 되는 게 요 지금 상태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IP 서브넷 제로를 적용한다라는 건 요 0번 서브넷을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0번 서브넷을 안 쓸 거란 소리입니다. 0번 서브넷을 안 쓰는 게 기본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P 서브넷 제로를 적용한다 라는 얘기는 0번 서브넷을 쓰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로와 0이 딱 일치하잖아요, 의미가. 이렇기 때문에 보통 0번 서브넷부터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다라는 거랑, 그리고 서브넷 문제는, 이 서브넷 문제는 우리가 완벽하게 복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생들의 그 경험이 다 다르고 요 수치를 정확하게 이해한다기보다 기억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험생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복원을 할 때 주소 같은 게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사실 여기 다시 20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 1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 시험을 볼 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1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가 보통 뭐 120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큰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 그래서 이제 요 주소가 왜 이래요 뭐 이렇게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좀 요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지금은 그냥 서브네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모르셨던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깊게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따로 영상을 만들거나 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서브네팅을 한다라는 건 일단은 두 가지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문제 유형이 어떻건 간에 우리가 서브넷을 뭐 나눈다, 아니면 호스트 개수를 나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이 있잖아요. IP 서브넷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다 신경 쓰기 전에 일단 두 가지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일단 IP 주소는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2비트요.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32비트 중에 여기 오른쪽에 문제 항상 요거 다시 한 다음에 요거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빼주는 거예요. 요 22의 역할이, 자, 32비트 중에 22비트 빼고 나머지를 네가 알아서 가지고 놀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비트가 남죠. 그러면 내가 지금 10비트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32에서 21을 빼면 10이 남으니까 내가 10비트로 뭔가를 한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비트 기준이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수치는 2의 거듭제곱수 안에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2의 거듭제곱수를 계속 써보면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냥 2배씩 하는 거예요. 2, 4, 8, 2배 하면 16, 2배 하면 32, 2배 하면 64, 2배 하면 128, 뭐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 뭐 외우실 필요 없이 그냥 2배씩 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 안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요게 1비트고 1비트, 요게 2비트, 3비트, 4비트, 5비트, 6비트, 7비트 요렇게 정리를 해두고 시작을 하세요. 써놓고 시작을 하는 얘기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평소에는 het갈리지 않을 수 있는데 시험 보다가 아니면 공부하다가 간혹 5비트인데 6비트라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머리를 믿지 마시고 적어 놓은 다음에 하시면은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두 가지를 체크를 해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10비트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비트가 좀 쪼개지겠죠? 여기서 어떤 기점, 이게 절반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기점을 통해서 왼쪽에 있는 비트는 네트워크 비트로 사용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호스트 비트로 사용이 된다. 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몇 개의 네트워크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요거를 먼저 구한 다음에 나머지를 호스트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몇 개의 호스트를 가질 수 있게끔 서브네팅을 해라 라고 하면 이거를 구한 다음에 나머지를 네트워크로 가면 됩니다. 결국에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부터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6개의 서브 네트워크로 해라 라고 하니까 요거를 중점으로 우리가 해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IP 서브넷 제로 적용 안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보통 안 써 있을 거예요. 적용할 때 써 있고요. IP 서브넷 제로가 안 써 있으면 적용이 안 되는 게 기본값입니다. 어쨌든 플러스 1을 해서 7이 돼요. 그러면 네트워크가 7개 필요한 건데 7개가 아니라 그 7개를 여기서 찾아주셔야 돼요. 7개를 뭐라 그럴까요? 포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비트 수를 찾아야 됩니다. 2개 안 되고요. 4개 안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다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이 8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7개가 필요하지만 8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항상 넉넉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러면 8개니까 3비트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네트워크에 총 3개의 비트가 필요하고 나머지 7개 비트는 10비트 중에 호스트가 가져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총 10개의 비트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이건 제가 그냥 이미지로 나누는 건 실제로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랑 호스트 비트의 이 이진수들을 하나씩 채워가면은 이제 서브넷이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가 이제 000부터 시작해서 001, 그 다음에 010, 뭐 011,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해가지고 111까지 가겠죠? 그리고 호스트도 여기에서 이제 이 00000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수까지 가서 한 구간이 되는 거고 밑에도 그렇게 해서 한 구간이 되는 거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이러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복잡해요. 그 이진수로만 다 쓰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걸 10진수로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10진수로 바꾸는 방법도 아셔야 돼요. 이진수를. 혹시 이제 모르시면은 요거는 이제 학습 게시판이라든지 질문 게시판 카페에 있는 그 부분을 이용을 해주시고 어쨌든 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하나당 호스트가 몇 개냐 라고 봤더니 호스트가 0부터 시작해서 1 쭉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총 7비트더라 라는 거잖아요. 7비트. 우리가 어쨌든 비트 단위로 쪼개낼 거니까 네트워크 하나당 7비트의 호스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7비트, 요 1이 몇 개지, 요 1을 이진수로 바꾸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필요도 있지만 왼쪽에 우리가 넣어놨어요. 7비트, 6비트가 각각 몇 개인지 미리 구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네트워크당, 한 서브넷당 7비트, 결국에 128개의 호스트가 들어간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0으로 쭉 써있는 이거는 결국에 0이라는 걸 알고 있죠. 결국에 무슨 소리입니까? 0부터 시작해서 128개면은 127개, 그러니까 0까지 포함하면 8개죠. 128개죠. 이렇게 범위가 주어진다 라는 걸 인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당연히 127 다음이니까 128부터 256이 아니라 5까지죠. 0이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수에서 하나 빼야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밑에 쭉쭉쭉 계산이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 서브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할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주소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요게
0번째 서브넷이고 여기 첫 번째 서브넷이고 두 번째 서브넷이고 이렇게 쭉쭉쭉 갈 텐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IP 서브넷 제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안 써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서브넷은 요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우리가 범위를 구했잖아요. 이 범위를 구한 거의 첫 번째 요소가 네트워크 주소고요. 그 주소,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애가 브로드캐스트 주소예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주소랑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한 칸씩 안으로 땡긴 애들이 실제 사용 가능한 그 주소들입니다. 그래서 129부터 254까지가 실제 사용 가능한 IP 주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싼 거죠. 포장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255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23.100.1.255 이렇게 적어주시면 답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를 미리 깔아놓으면 계산하는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이제 단순 암기고 거의 보너스 문제 같은 겁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해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굳이 알리는 건 거의 없습니다. 자,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탈취한다. 요거 보이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관리자 권한 탈취. 요건 루트킷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요거는. 자, 다음은 딱 봐도 제기 호출이죠. 여기 fn 함수가 있고 아래쪽에 fn이 안쪽에 또 있잖아요. 요거 이제 제기인데 어쨌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 제기 함수를 풀 때는 표 형태보다는 약간 이게 사선으로 가는 형태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써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fn. 실제 시험에서는 함수명이 조금 더 길 수 있는데 그냥 함수를 그냥 f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본인이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f라는 그냥 함수가 있다고 치고, 어차피 함수 하나 나오니까요. 이렇게 해서 1 하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왼쪽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일단은 C가 오면 끝낼 거예요. C가 5이기 전까지는 계속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출력을 하나 해주고 제기 호출하고 다시 출력을 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요 1, 요거는 호출 전에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요 2는 호출 후에 진행이 되죠. 전후가 중요해요. 이 제기 호출 전에 있는 애들은 미리 출력이 됩니다. 미리. 그래서 요 F1은 이제 C+1 하면은 F2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하기 전에 이미 출력이 하나 돼 있는 거예요. 위쪽에 출력 값을 써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또 체크를 하는 거죠. 아직 요거 안 했습니다.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아직 요거 안 했어요. 자, F2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5가 아니니까 일단 1은 또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F3이 호출됩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요거 하나 안 했습니다. 지금 2번 안 했어요. 그리고 F4가 호출되죠. F3에서 아직 안 했군요. 자, F3에서 마찬가지 요거 5가 아니니까 또 1이 한번 출력됩니다. 그리고 F4가 호출되죠. 그리고 요거 한번 안 했어요. 자, 그리고 F4에서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5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을 한번 또 출력하고 또 F5를 호출하는데 여기서도 요거 한번 안 했죠. 자, 현재 이 상태예요. 그 다음에 F5를 보니까 F5는 말 그대로 5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종료가 됩니다. 요게 딱 없어지면서 뭘 해요? 이거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또 추가할 거 없으니까, 출력했으니까 요거 끝나면서 요거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 끝나면서 또 요거 하고요. 요거 끝나면서 또 요거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출력이라는 거는 이제 호출하기 전에 있는 건 미리 출력되고, 호출되는 개수만큼, 그 다음에 후에 출력하는 것들은 요 호출해서 실행이 끝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다시 출력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답은 하나하나
둘둘둘둘 해가지고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아래 파이썬 코드의 수행 결과를 쓰시오. 파이썬이라는 거는 보통 코드는 간단하고요. 우리가 그 기본 문법이나 그 다음에 자료 구조만 파악이 잘 되어 있으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로만 보통 구성이 되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S라는 변수에 리스트를 하나 집어넣고 있어요. 서울, 부산, 제주, 광주, 인천이라고 이제 영어로 써 있고요. 문자열이죠. 그리고 A라는 변수에는 빈 문자열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포문을 보니까 이 S라는 요소들을 하나씩 쪼개서 I에 집어넣고요. 그 집어넣을 때마다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장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A에다가 뭔가 누적하는 거죠. 플러스 는이니까. 파이썬은 문자열도 누적이 가능해요. 자, 그래놓고 보니까 I의 두 번째 요소. I에는 지금 서울, 부산, 제주, 광주, 인천이라는 문자열이 한 번씩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마다 그 문자열의 두 번째 요소를 누적시키겠다. A에다가 그리고 출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두 번째 요소만 색칠을 해볼까요? 요거죠. 두 번째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 세 번째 거 요거죠. 요거죠.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노란색 부분만 체크를 해서 적어주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O, S, J 이럴 땐 대소문자 구분하셔야 됩니다. A, C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파이썬은 자료구조 개념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은 특별하게 어렵지 않아요. 넘어갈게요. 자, 요것도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볼게요. 각 조건이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이제 테스트 커버리지에 대한 문제인데 딱 여기까지만 나와 있으면 이거는 다중 조건입니다. 그냥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체크를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경우의 수를. 자, 그리고 이 다음이 중요한데 이렇게 설계를 하되 각 조건이 결과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 말 때문에 이거는 변형 조건 결정 커버리지예요. 뭐 영어로 표현하면 MC-DC죠. 요겁니다. 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제 테스트 커버리지는 굉장히 좀 복잡한 개념이거든요.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조금 힘든데 여기서 굳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하고 조건하고 또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조건 3개를 뭐 AND로 묶든 OR로 묶든 어쨌든 여러가지 체크를 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텐데 그게 결정문이에요. 결정문, 조건문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각각의 조건에 이제 true, false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true, false, 여기 true, false 총 두 가지씩 나올 테니까 얘네들을 다 캐치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오죠? 8가지가 나오죠. 2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2가지니까 이 8가지를 다 체크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다중 조건입니다. 다중 조건. 자, 그런데 여기서 변형 조건 결정은 뭐냐면 얘네들을 고정시켜요. 요 두 조건이 결과가 true라고 가정하고 이 조건이 결과가 true일 때랑 false일 때 이 결정문에 그 결과가 true, false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요 두 조건이 true일 때 또는 false일 때 여기 true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조건이 true나 false일 때 이 결정문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하기에 내가 설계하기에 프로그램을 이랬을 때는 이렇게 나와야 돼, 저랬을 때는 이렇게 나와야 돼, 이런 것들을 케이스로 설계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체크를 하면 가장 엄격하고 확실하고 완벽한 테스트 케이스가 된다.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테스트 케이스 자체에 구성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가나 또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셨을 거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 뭐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포인트는 결국에 독립적으로 다른 조건들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뭔가를 체크하는
이런 뉘앙스의 키워드가 나온다, 문구가 나온다라고 하면 MCDC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거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학습 게시판에 관련된 글이나 또는 예제나 아니면 영상 같은 걸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게시판도 이용을 해주시고요. 넘어갈게요. 아래 자바 코드에서 기억 니은에 적용된 객체 지향 기술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여러 번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어야 되긴 하는데, 막상 또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면 좀 어렵잖아요.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이라는 요거 FN이라는 메소드를 얘기하는 건데, FN이라는 메소드가 이 위쪽에 하나 더 있죠. 그러면 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있다 그러면 오버로딩 아니면 오버라이딩입니다. 자, 오버로딩은 보통은 같은 클래스에 있어요. 다른 클래스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매개 변수가 달라야 돼요.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르거나 아니면 매개 변수의 타입이 다르거나. 근데 지금 보면 매개 변수가 없는 걸로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오버로딩이 아닙니다. 그럼 뭐겠어요? 오버라이딩이죠. 오버라이딩은 똑같은 이름과 똑같은 매개 변수를 가진 상태에서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오버라이딩이죠. 구분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어요. 요거 하위 객체죠. 여기 지금 상속을 받았으니까 하위 객체인데 얘는 상위 객체 참조 변수예요. 하위 객체가 상위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하위가 상위로 업 캐스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업 캐스팅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죠. 자바에서 좀 공부를 했다 라고 하면 업캐스팅,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상속 요 4가지 개념을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답은 오버라이딩과 업캐스팅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넘어가서 자, 요거는 또 암기인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암기 디자인 패턴입니다. 관련이 있는 서브 클래스를 묶어서 팩토리 클래스로 만들고 조건에 따라 객체를 생성하는 패턴이다. 객체 생성 코드가 상위 클래스에 존재해서 생성된 객체를 하위 클래스가 받아서 사용을 한다. 다수의 클래스를 하나의 추상 클래스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패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 조건에 따라서 객체를 생성한다. 서브 클래스를 묶어서 팩토리로 만들고, 자, 요 요소들이 보통 이제 중요 키워드가 되는데, 관련 있는 클래스들을 묶어서 상위로 올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서브, 그 다음에 상위, 하위, 서브가 하위니까요.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만든 거죠. 상속 관계를. 자, 그리고 객체를 생성하는 앤데, 이런 게 비슷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추상 클래스예요. 추상 클래스로 묶어서 관리한다 라는 개념 때문에, 자, 요 두 번째 abstract 팩토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팩토리라는 말이 있어서 팩토리 메소드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팩토리 메소드인가 abstract 팩토리인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팩토리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추상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를 구체화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달라요.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추상 클래스는 미구현된, 구현이 안 된 미구현된 요소가 일부 존재하는 게 추상 클래스입니다. 미구현된. 그래서 이걸 다시 구현을 해야, 뭐 상속을 받던가 해서 다시 구현을 해야 그걸 객체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똑같아요. 미구현된 요소가 있는 건데 일부가 아니라 전체입니다. 인터페이스는 그 클래스라는 표현을 안 써요. 인터페이스는 그 클래스 내부에 있는 모든 요소가 다 미구현되어 있어요. 용도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걸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랑 추상 클래스는 이런 차이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네 마네 하면 팩토리 메소드고요. 그 다음에 추상 클래스를 어떻게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abstract, 요게 이제 추상이라는 뜻이에요. 추상 팩토리, abstract 팩토리가 이제 정답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넘어갈 대로 할게요.
자, 두 문제 남았네요. 자, 일단 19번인데 요것도 좀 어렵습니다. 자, C코드의 수행 결과를 쓰시오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또는 익혀둬야 되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은 요거부터예요. 자, 어떤 문자가 저장되어 있는 변수가 있는데 이거 C 말고 그냥 이렇게 네모칸으로 할게요. 변수가 있는데 얘를 빼기 문자 A 또는 이제 소문자 A 이렇게 해서 요 빼기 A를 하는 케이스가 종종 나옵니다. 자, 이거는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문자의 위치를 구하는 코드예요. 어떤 위치를 얘기하냐? A를 기준으로 A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떨어져 있는 건지를 구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각각의 모든 문자는 고유한 정수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번호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각각의 문자는 모두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값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정을 해보죠. 대문자 A,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50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B는 얼마일까요? 너무 어렵죠? 51이에요. 그럼 C는요? 52겠죠. 연속적인 문자니까 당연히 정수값도 연속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문자 C를 A로 뺀다고 하면 결국에 뭐 빼기 뭐예요? 52 빼기 5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2가 되겠죠. 요 2가 A부터 2칸 떨어져 있는 문자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자, 밑에 있는 이 값들을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바꿔볼게요. A가 100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B는 101일 거고 그 다음에 C는 102겠죠. 똑같이 빼볼까요? 그럼 100을 빼게 되잖아요. 결국에 뭐예요? 또 2죠. 그래서 A가 무슨 값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A가 시작 값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 문자를 뺐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작 문자 위치가 나온다는 거죠. 시작 문자부터 이제 몇 칸 떨어졌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글자가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내는 코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10을 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 위치부터 오른쪽으로 10칸 갔다는 뜻이에요. 5를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5칸 간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3을 하게 되면 왼쪽으로 3칸 갔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요 %26 요것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26은 뭐냐면 그 알파벳이 개수가 총 26글자잖아요. 근데 여기서 적어볼까요? A, B 자, 이렇게 26글자인데 이 26글자를 벗어나지 않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W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 C 값이 W예요. 그러면 W 빼기 A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위치가 나올 텐데 여기서 플러스 10을 해서 오른쪽으로 10칸을 간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 문자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문자는 사실 우리한테 의미가 없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X, Y, Z 하면 다시 넘어가서 A, B, C, D, E, F 해가지고 요 다음 글자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다시 처음으로 돌고 싶어요. A가 0이면 B가 1일 거고 해서 쭉 해서 Z가 25일 거예요. 그럼 25일 때는 다시 0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고 싶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요 한계선이라고 할까요? 요 끝부분을 넘어갔을 때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고 싶을 때 보통 어떤 숫자를 그러고 싶을 때는 그 숫자의 총 개수만큼 나눠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계속 이제 증가를 하되 계속 10을 넘어가면 다시 1로 가고 여기서 0부터 해야겠죠? 0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0부터 10까지 총 개수가 11이죠. 그러면 어떤 수를 %11로 해가지고 그 나머지를 취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26을 집어넣어 놨다 라는 거죠.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조금 불필요한 부분은 지우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이 함수를 어디에 쓰고 있냐면 요 드림이라는 문자열에 각 문자를 전달해서 위치를 바꿔가지고 다시 2에 집어넣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요 2를 출력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결국에 하나씩 집어넣어 보죠. 처음에 D잖아요. 요거죠. 이 D를 오른쪽으로 10칸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현재 이제 N이죠? 그럼 여기에 N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R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하나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또 없으니까 1로 아홉, 열 해서 요 B가 되는 거죠. B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2인데 2는 지금 뭐 미리 계산할 필요가 없죠. D 같은 경우는 N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2는 어떨까요? 그 오른쪽이겠죠. 한 칸 밀려 있는 거니까 여기가 5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A죠. A는 여기 있습니다. 10칸 또 움직여 봐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 K네요. 요 K를 쓰고요. 그 다음에 M 여기 있습니다. M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W가 결과가 됩니다. 요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요 위치 값이 그대로. 자, 요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요게 정답이 되겠죠. 결국에 요거는 어떤 문자의 위치를 치환해서 암호문을 만드는 뭐 그런 코드였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요 19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SQL이네요. SQL 문장을 수행한 결과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성명 없이 출력 데이터만 쓰시오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결과 얘기할 때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select count 별 from 수강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뒤에 조건을 안 보고 요것만 딱 보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출력할 때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값이 얼마가 써지겠죠. 원래 이제 SQL이 아무리 간단하게 출력을 해도 select로 아무리 간단하게 출력을 해도 무조건 위쪽에 속성명 그리고 아래쪽에 결과값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요 위에 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까지 이 위에 있는 요거 안 썼다고 틀렸다고 이제 얘기했던 그 수강생분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렇게 알고 계시되 밑에 거만 써도 이제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보통 이렇게 속성명 없이 출력 데이터만 쓰라는 말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하신 분들은 위쪽 것도 같이 써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밑에 있는 결과만 이제 써주셔도 크게 정답 처리하는데 뭐 오류가 없을 거다, 오답 처리가 안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안쪽 것만 쓰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안 써도 된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어쨌든 간에 수강생에서 이제 개수를 구할 건데 어떤 그 조건에 맞는 애들 조건을 보니까 일단은 OR이 붙었어요. 여기든 하나만 오케이 되면 되는 거예요. 거주지가 서울인 애들 먼저 좀 체크를 해보죠. 거주지가 서울인 애들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이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 총 3명이네요. 자, 여기서 조건이 추가될 수 있죠. 오른쪽에 점수가 80 이상인 남학생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남학생은 여기에서 총 4군데인데 이 중에 점수가 80 이상인 애들을 좀 보면은 이거 좀 색깔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있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남인 것만 적이게 된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결과가 몇이에요? 이거 5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건이 그냥 2개가 맞은 것 뿐이에요. 1명입니다. 1명, 2명, 3명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앞쪽에 있는 거 3명, 뒤쪽에 있는 거 2명에서 5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둘 다 맞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3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고생하셨습니다.